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댓글을 보니까요. 우리 식구들은 그동안 좋은 일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SK바이오사이언스 추천 물량도 많이들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우선 한 주라도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제 얼마에 팔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과연 따상상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얼마에 팔아야 해요? 매도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댓글들을 주셔서 오늘은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매도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제 공모주 배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 현 시점에서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점검 영상에서 수요 예측 결과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 예측 때 기관이 약속한 의무 보유 확약 비중보다는 실제로 기관에게 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수요 예측 때 의무 보유를 확약했던 기관들에게 실제로 배정 수량이 많이 돌아갔다면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다트 홈페이지에서 기업명 검색하시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눌러서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탭을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결과 보시면요. 확약 비율이 쑥 올라갔습니다. 무려 85.27%가 의무 보유를 확약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정 전에 예상해봤던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와 그 비율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표를 보시면 왼쪽은 기존에 예상했던 유통 제한 물량과 유통 가능 물량을 나타낸 표고요. 그래서 유통 가능 비율을 25.57%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 배정이 다 진행된 현 시점에서 다시 정확히 계산을 해보죠. 오른쪽 표 봐주시고요. 우선 우리 사주 조합 미달분 99,600주가 발생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이 일반 투자자에게 더 배정이 됐고요. 그 부분을 바꿔서 빨간 글씨로 반영을 해놨고, 더 중요한 거, 확정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유통 제한 물량에 더해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팔지 못하도록 약속을 한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통 제한 물량의 비율이 88.36%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그만큼 또 줄어들었겠죠.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수량과 일반 투자자 배정 주식,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소액 주주까지 합쳐서 총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889만 7,510주고요. 비율로 따지면 11.63%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낮은 수준이거든요. 비교표를 보시면 빅히트는 19.8%, 카카오게임즈는 20.51%, SK바이오팜은 13.06%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행된 대형 IPO 중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인 겁니다. 처음에 제가 유통 가능 물량이 25.57%로 낮기는 한데 금액으로 따지면 1조 2,700억 원을 넘어서 조금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11.63%까지 낮아지면서 유통 가능 금액도 5,783억 원 정도로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상장 후의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SK바이오팜이 따상상상, 카카오게임즈가 따상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1번 부담 없는 공모가, 2번 낮은 유통 가능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통 가능 금액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아주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또 비율로 치면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공모가는 청약 결과를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전 사례들을 보면요. 적정 주가를 구해보는 게 그다지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당시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10만원, 11만원 이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상장 첫날에
벌써 12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뛰어넘었고요. 셋째 날에는 21만 4,500원을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상장 후의 초반 주가는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와 수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공모가 산출 시에 EV 캐파라는 방식을 활용했어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오고 있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론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렇게 3개 기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들의 평균 EV 캐파를 구하니까 2.644418이었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당 평가 가액을 어떻게 구했냐면, 보유 생산 능력, 즉 SK바이오사이언스의 캐파가 23,924리터니까 여기에다가 앞에서 3개 기업의 평균 EV 캐파인 2.644418을 곱했어요. 그래서 EV, 즉 기업 가치를 구했고요. 그 값이 6조 3,265억 원이었죠. 여기다가 순차입금 마이너스 118억 원을 빼서 구한 시가총액이 6조 3,383억 원이었고요. 그걸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을 82,267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확정 공모가 6만 5천 원은 할인율 20.99%가 적용된 값이고요. 근데 예전에 얘기했듯이 3개 기업의 평균 EV 캐파를 구할 때 우시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평균값이 쑥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래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구해봤더니 1.361428이 나왔고요. 앞에 식의 EV 캐파만 바꿔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당 평가 가액이 42,456원이 나왔어요.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봐주세요. 아니 그러면 42,456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건가? 이미 공모가가 6만 5천 원인데 그럼 상장 후에 막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죠. 우선 EV 캐파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EV 캐파는 백신의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는 적절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들에게는 생산 캐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보다는 백신 개발과 판매 비중이 더욱 높기 때문에 EV 캐파로만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장 무난히 널리 쓰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펄을 통해서 따상상이 가능할지 정도만 예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요. 즉,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주가를 몇 배까지 쳐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근데 분자 분모에 똑같이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해주면요. 이 똑같은 식이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 순이익으로 바뀔 수 있겠죠?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펄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단기 순이익을 알아야 해요. 근데 과연 예측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까운 미래의 순이익 예상치는 발표를 하곤 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예측 자료도 없습니다. 왜냐?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의 위탁 생산이 2021년 실적의 아주 키포인트가 될 텐데 이들이 공급 계약 물량이나 공급가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추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우선 단순히 2020년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연환산 한번 해봤어요. 연환산은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게 3분기까지의 실적이니까 나누기 3 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 4 해주면 4개 분기, 즉 1년의 실적으로 환산이 되겠죠? 그렇게 구했더니 영업이익은 357억 3,200만 원이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306억 8,133만 원이 나왔습니다. 진짜 단순히 계산을 한 거죠. 네, 그럼 2020년 연환산 실적은 그렇다고 치고 2021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위탁 생산으로 벌어들일 수입이 더더욱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충이라도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KTB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OPM, 영업이익률은 40%, 노바백스의 영업이익률은 50%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를 했고요.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예상 매출액에다가 이 각각의 OPM을 곱해서 예상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의 예상 영업이익은 1,04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4,500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좀 후하게 잡은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계산된 영업이익을요, 아까 구했던 2020년 연환산 영업이익에 더해줬어요. 당기순이익도 그냥 똑같이 영업이익 증가한 만큼 증가한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기까지 그 사이에 영업외손익, 법인세 비용 등등 이렇게나 많은 계정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인한 영업이익만 플러스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5,847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5,847억 원으로 잡고요. 첫날 시초가를 더블로 형성을 했을 때, 그리고 따상을 기록했을 때, 다음날 따상상을 기록했을 때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줬고요. 그렇게 나온 퍼는 시초가가 더블일 때는 17배 정도, 따상일 때는 22배 정도, 따상상일 때는 28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퍼가 엄청 낮죠? 근데 백신 위탁 생산 실적이 2021년에 한꺼번에 다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너무 단순화해서 계산했다는 부분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렇다고 해도요, 비교 기업들의 2021년 예상 퍼를 참고해서 보시면 진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8.9배, 론자가 50배 정도, 우시바이오로직스는 164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퍼도 바이오 기업 가치평가에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바이오 기업들은요, 수익 대비해서 비현실적으로 퍼가 고평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니까 그냥 높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퍼를 통한 비교가 더 비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식이고요. 또 비교도 한눈에 쉽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실적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으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반영하면 따상상을 기록해도 퍼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 하지만 백신의 위탁 생산으로 인해 증가할 순이익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불확실했고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부분. 정확한 공급가와 생산 물량에 따라서 예측치에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예측은 얘기했듯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수급과 심리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의 사례를 통해서 상장 당일에 꼭 챙겨봐야 할 요소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K바이오팜이고요. 유통 가능 주식수가 1,022만 6,582주였어요. 근데 상장 당일의 거래량을 보시면 69만 8,642주 나왔거든요. 6.8% 정도? 진짜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상한가 잔량에 쌓이는 물량이 엄청 빠르게 늘어납니다. 매도 물량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니까 여기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상한가에 잔량이 쌓인다면 따상 가격에도 사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얼마 안 되고 상한가 잔량에 계속해서 수량이 쌓인다면 매도하지 말고요. 다음 날까지 봅시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요. 기관이 상장 이후에 꾸준히 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유통가능 주식수 1,501만 4,460주였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장 첫날에 거래량이 아주 적습니다.
56만 1,750주, 딱 3.7% 정도예요. SK 바이오폼보다도 더 적네요. 근데 기관 수급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따상상까지 기록을 했고 둘째 날에는 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났죠. 기관도 엄청 팔았고요. 그래서 따상상까지는 기록을 못하고 셋째 날에 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히트는 어땠을까요? 보시면 상장 첫날부터 유통 가능 주식수에 맞먹는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래서인지 장 시작할 때 따상을 기록하긴 했는데 잠깐 찍고 바로 무너졌죠. 따상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왔고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기관도 계속해서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전 사례들을 보면 우선 따상을 먼저 기록하기 위해서는 첫날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 가능 주식수 889만 7,510주라고 했죠. 여기에서 10% 안팎의 거래량을 기록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장 첫날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HTS를 활용하실 분들은 투자자 당일 추정 화면에서 그나마 실시간으로 수급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MTS를 쓰시는 분들은 현재가 화면에서 그냥 거래량 확인하시고 투자자 탭에서 기관 수급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첫날에 만약에 따상 도달하지 못하고 거래량 막 늘면서 주가 흐름 불안정하면 바로 매도로 대응하고요. 반대로 따상 도달 후에 상한가의 잔량 계속해서 쌓이면 다음날까지 보유할 예정입니다. 19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량 수급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 얘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하셔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만 없다면 날씨가 참 좋은데요. 주말에 가까운 곳에서 봄 기운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